제가 신탁사 책임진공에 대한 유튜브를 올린 다음에 애독자들 중에서 신탁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항의를 해 오셨고, 댓글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무급 임원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내려달라, 이거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항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사 책임전공에 대해서 두 개의 시리즈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탁사 책임전공의 역사,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드릴게요. 2016,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KB부동산 신탁이 책준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2016년에 책준 의무를 다 완료해서 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융지주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KB부동산 신탁, 하나자산 신탁. 그래서 KB부동산 신탁이 하는 거를 보고 하나자산 신탁이 2016년에 따라했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원래 부동산 신탁의 강자였던 한토신, 대토신, 한자신이 이 책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준법감시인들 간담회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준공 의무를 신탁사가 승계하는 것이 책임전공 확약이다. 그래서 시공사가 책임전공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가 동의무를 승계하는 책임전공 확약에 대한 위법성이 제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전공 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업무다라는 거예요. 채무라는 게 해당하며 수탁재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 의무 미행에 대해 손해배상 산정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같은 거를 하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만 과도한 책임 준공 확약 체결은 채무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하라. 이런 것 때문에 신탁사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나 대주단에서는 내가 책임전공 확약을 신탁사 책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을 들면 손실이 나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는 채무인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손실보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탁사한테 면피할 수단을 줬기 때문에 신탁사는 책임전공 확약을 무늬만 보험을 든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것들이 나왔는 게 이제 미담 확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토신, 한자신, 대토신이 어, 그 KB나 뭐 하나자산 신탁에 불리한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토신 같은 경우 이제 미담 확약 같은 거를 메리츠와 같이 했거든요. 근데 메리츠 그러니까 미분양 부당 발생 시 인수하는 조건부 매입 약정은 손실 금지 구정을 위한 연계 계례에 해당하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토신은 오히려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토신이 불리한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차입형 토지 신탁을 많이 하던 대토신, 한토신, 한자신 같은 경우에 그 ABL 토지비를 끄기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 자산운용사나 뭐 캐피탈사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블라인드 펀드의 수익률이 뭐 18%뭐 이런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차입형 토지 신탁 ABL 토지비를 끄기 위해서 신탁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ABL로 차입형 신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거꾸로 한자신, 한토신, 그 다음에 대토신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하나자산 신탁하고 KB부동산 신탁에는 책준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때 얘기했던 게 신탁업자는 분양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 자금 집행만을 하고 있다. 너무 업무를 나태하게 한다. 그래서 책임 준공을 하게 되면 공전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제 공정률을 확인하지 않거나 시공사의 공사 진척 사항 게시가 미흡함에도 게시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신탁사니까 자금 관리만 하면 돼.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뭐 정말 중대재해법에 문제는 안 생기는지 뭐 이런 공정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임준공 확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약정기간 내에 건물을 준공하여 대주단에게 담보물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의 채권을 인수한다. 이게 원래 책임준공 확약의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일군시공사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고 신용등급 A-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일군시공사는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는 ABCP를 발행해서 채무를 인수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민간 PF라고 하고요. 이군시공사 같은 경우는 회사채도 발행하지 않고 신용등급도 A-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사가 대신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상품을 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준 PF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군시공사가 하는 채무인수형 책임준공 확약하고 2군시공사가 하는 책준 PF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의 심의 기준은 금융주주 신탁사 기준에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공사비 확보가 최소 80% 이상 조달됐는지, 외관법인인지,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지, 시공사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이상인지, 전년도 매출액이 공사비 대비 2배 실적을 갖추었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 도급 공사하는 금액이 500억이면 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든 데가 KB부동산 신탁의 리스크 관리팀이었어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8명인가 4명인가 8명으로 리스크 관리팀을 만들고 책임 준공 확약을 하기 전에 공사기가 적정한지 공사비는 정말 하는지,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적정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책임 준공 확약을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공사비가 너무 싸면 이 시공사가 끝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공사비 확보가 80% 이상을 하라는 것은 최소 필수 사업비로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외관법인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를 내는데 이게 외관법인이 아니면 그들이 내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관 비율이라는 걸 하는 거고, 부채 비율이 200% 이하라는 이런 거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 하도급 업체들한테 돈을 제때 못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신용 등급이 최소 트리플 B고 전년도 매출액 뭐 이런 걸로 해서 책임준공 확약의 심의 기준이었고, 2016년에 이런 심의 기준을 마련한 건 KB부동산 신탁이었고요. 제 기억에는 하나자산 신탁에서는 아마 리스크 관리팀이 한 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주단 중에서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가 바뀌고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원래는 책준만 하면 됐는데 다 시공사 연대보증, 미이행시 채무인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시평 몇 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평액이 요번에 도급 공사를 300억을 한다면 시평액이 그거의 2배가 돼야 된다. 아까 매출액이 아니라 시평액이 2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새마을금고가 신탁사 책준이 무늬만 책준이고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규제를 직접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탁사 책준에서 안 좋게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2017년이었는데 K증권이 대주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H신탁이 책준 신탁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나와서 책준이 2년이었는데
2년보다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책임준공을 하는 거를. 그랬는데 그래서 대주단이 불러서 야 이거 6개월이면 EOD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신탁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공사하고 대주단이 의논하세요 라고 빠졌습니다. 그러자 시공사가 아니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냐. 그래서 그때 해결은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상기간까지는 책임준공 확약을 다 하는 걸로 대주단과 시공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 사이에서 신탁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례는 중대재해법으로 서울 수도권의 오피스텔 하나가 공사가 2년짜리였는데 1년 만에 스톱이 됐습니다. 자, 1년 만에 공사가 되니까 대주단이 시공사한테 그 다음에 신탁사한테 책임준공의 확약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우선 시공사한테는 채무 인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당시 이 시공사가 도급순이 한 60이 정도 되고 모회사가 자금이 많아서 모회사가 그 대주단을 채무 인수를 해줬습니다. 신탁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자, 그런데 이때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면 시행사예요. 시행사는 채무를 인수한 시공사가 들어가서 시공사가 대주단이 되니까 야, 완공될 때까지 4년 동안 너 기다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아무런 피해 보상을 못 받고 그냥 4년 동안 그대로 돈이 잠긴 상태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책준 보험료를 사업비에서 내 손익을 피해 보면서 돈을 내줬는데 나는 어떻게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는 4년 동안 돈도 회수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막 울분을 터뜨려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신탁사가 각각의 항목에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대주단과 시행사들한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수수료가 공사비의 1.5에서 2%입니다. 공사비 전체 사업비가 보통 80% 정도 규모거든요. 전체 사업비에. 신탁사가 책준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이 책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무늬만 책임준공 확약이고 그런데 수수료는 많이 받아간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